소멸 사유를 하지 않고 바로 효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소멸 사유를 먼저 또 볼까요? 잠깐. 상관없으니까. 320페이지. 자, 전세권자 설정자의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법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전세권의 소멸 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의 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전세권은 그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주택용으로 사용 수익해라 라고 정해졌다면은 그 주택으로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를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소멸 통고입니다. 313조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는 날부터 6월 경과하면 전세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우리 아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입니다. 각 당사, 전세권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 통지를 송달받는 날부터 6월 이내, 그렇죠? 6월이 경과돼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자, 부동산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자,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한다 합시다. 자, 이 건물의 사용 수익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됐을 때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전세권자 과실인 게 아니라 불가항력으로, 예를 들어서 폭우에 뭐 이렇게 휩쓸려 갔다든가, 아니면 폭설, 눈이 많이 와서 전부 다 멸실됐다든가, 뭐 무너졌다든가,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멸실할 수 있죠. 우리 전부는 소멸 통고 할 수 있고, 전세금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멸실되면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전세금 전부 반환할 수 있고. 자, 일부는, 자, 나머지 잔존 부분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 소멸 통과, 전부 소멸 통과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게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 전세권자. 그렇죠? 불가항력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됐다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전세권자 과실로 전세권자 과실로 멸실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잖아요. 전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잔존이 있으면 뭐한다? 반환해야 되고, 그렇죠? 부족하면은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과실이 있으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0페이지 하단에 보면 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매실이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실될 때는 그 매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항의 일부 매실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21페이지 보면은 전세권자 기축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실될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을 책임 있다 했죠. 전항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은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은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권 포기, 전세권도 포기할 수 있죠. 자, 전세권 포기할 때, 자, 전세권이 어떤 권리 목적이 될 때, 즉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그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만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소멸 효과를 이제 이어서 합시다. 자, 323페이지 보면은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 자, 이 전세권자가 이 건물에 부속물을 설치했다 합시다. 자, 부속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부속물을 수거하고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원상회복하고. 아니면 가치가 있으면 수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을은 소유자에게 뭘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자,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부속물 설치 시 동의를 얻어야, 누구 동의 얻어야 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뭘 할 수 있다?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매수한 경우. 이 부속물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했다거나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부속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반대로 아까 우리 수거를 하고 원상 회복하는데 갑이 수거를 저지시키고 전세권 설정자도 몰랐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하게 되면은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러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하자마자 가액 상당의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속물이 청구하려면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소유자 소유를 매수한 경우라든지, 이 경우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323페이지 제일 상단에 봅시다. 전세권이 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데도 같다.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은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뭐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 부속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부속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형성권에 했었죠? 그래서 청구권 행사에 있으면 곧바로 뭐다? 부속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 매매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서로 가격이 맞지 않으면은 이제 서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323페이지 그 밑에 4번 보면은 토지 전세권자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우리 전세권,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토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으면은 그 토지를 이용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 또는 뭐다 수목을 소유하게 되면은 나중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로서. 자, 그 다음에 323페이지 봅시다. 유익비 상환 청구. 우리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필요비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세권자는 현상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통상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익비도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고, 그렇죠? 또 뭐 해야 된다? 증가액과 지출액을 누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자,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해야 된다. 상한 허용기간이 있다 했죠? 우리 유익비는 상한 허용기간, 즉 유예기간이 있다는 거. 유익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뭘 할 수 있다? 유익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유축권을 주장할 수 있죠? 유축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유축권 주장해도 우리 전세권은 뭘 하면 돼요? 동시에 항변권이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도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을 마쳤고, 자, 유축권을 볼까요? 유축권. 자, 유축권은 자, 페이지 332페이지. 자, 유축권은 타인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는 유가증권을 소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치권입니다. 자, 갑이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수리업자. 자,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를 맡깁니다. 수리를 맡기고 누가 점유하고 있죠? 수리업자가 점유하고 자, 그럼 수리를 완료했으면은 뭘 지급해야 됩니까? 수리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을은 이 자동차를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인도하지 않고 계속 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이 자동차를 뭐 한다는 거예요? 유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성질 볼까요? 332페이지 보면 유축권의 법적 성질 나왔죠? 자, 물권으로서 성질이 있습니다. 유축권은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축권은 누구한테도 누구에게나 전부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 자동차를 매매한다든가 또 자동차가 경매가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을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저는 독립한 물건이고 또 누구에게도 누구에 대해서도 유축권을 행사해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좀 꼭 주의하시고,
자, 법정 담보물건이다. 당연히 법률상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건이다. 우리 담보물건은 크게 세 가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건이지만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건이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담보물건으로서 성질이 있죠. 우리 담보물건 성질 크게 통일성 네 가지 있다 했죠. 첫 번째 부종성, 두 번째 수관성, 세 번째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대의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치권이 허용되지 않는 건 뭐예요? 물상대의성. 자, 우리 유치권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지만은 우선 변제 받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왜? 자, 수립이 받을 때까지, 그렇죠? 수립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계속 유치하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뭐라고요?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줄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우리 유치권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간접적으로보다 강제할 수 있다. 자, 법조문 한번 봅시다. 33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에게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하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성질에서 보면은 담보권 성질을 보면 유치권의 성질을 보면은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권의 성질 요건을 봅시다. 첫 번째,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존재된다. 즉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웠던 거 뭐가 있었어요? 필요비와 이익비. 필요의 이익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은 뭘 할 수 있다 했어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필요비와 이익비. 자, 두 번째. 공사비라든지.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물건으로부터 침해. 동물로부터 침해를 합시다. 동물로부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자, 그래서 개한테 물리면 바로 개를 유치합니다. 치료비 줄 때까지. 개는 물건이에요. 개는 물건입니까? 물건 아닙니까? 개는 물건이에요. 지금 뭐 동물보호단체가 인격을 부여해달라고 뭐 헌법소원 냈잖아요. 독일은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개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만이다. 물건으로부터. 그러니까 동물이죠. 동물은 물건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요비나 이익비라든지 공사비 채권, 또 동물부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뭐 여러 가지 있는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자, 유치권이 인정된 에 보면은 333페이지로 되어 있죠. 쭉. 자, 기억본 봅시다. 하단에.
물건의 수선료 채권이라든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한 청구권이라든지 또 공사 등 채권이라든지 타인의 계획에 물린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이라든지 타인의 소나 말이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라든지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 또 보관료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니은볼은 또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작년에 이런 다세대주택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기민의 공사등 채권에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라든지 자, 334페이지 보면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적물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자, 을이 수리업자가 갑에게 금전을 대했습니다. 10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깁니다. 세 번째, 점유하죠. 자, 네 번째, 수리 완료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리비 지급했습니다. 자, 수리비 지급했으면 자동차 당연히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를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 자, 빌려간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자동차 인도를 뭐 하겠다? 거절하겠다. 자, 이 100만 원 채권이 그 목적물부터 생긴 채권입니까? 아니죠. 그 목적으로 생긴 채권은 자동차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데 이 100만 원은 그 채권이 아니잖아요. 금전 채권은. 그렇죠? 이처럼 유치권은 그 목적물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필요비라든지 유익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러한 동물로부터 침해되는 손해배상 채권이라든지 또는 보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라는 거. 자, 334페이지 보면은 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애 있죠. 자, 이 결련성은 문제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예, 그쵸? 채권이 목적부터, 자체부터 생긴 채권이 어떤 채권이라는 거, 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애 있죠? 334페이지.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보증금은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보증금은? 임차인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자면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시행 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자,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결련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죠. 자, 세 번째 보면은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앞전에 조금 전에 보면은 목적물부터 동물 침해부터 생긴 손해배상은 당연히 뭐다? 결련성이 있는데, 그렇죠? 왜? 그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채무불이행, 또 불법행위가 손해배상은 이런 불법행위 사람의 불법행위는 결련성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매매대금 채권이라든지 또 건축 자재대금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 설치공사 대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돼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돼야 된다. 그래서 유추권이 성립하는 첫째,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즉,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돼야 된다. 자, 우리 필요비, 유익비 중에서 상한 허용 기간이 있는 거 유익비입니까?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잖아요. 그렇죠? 자, 상한 허용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종료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유추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점유. 자, 우리 적법한 점유는 불법행위란 점유뿐만 아니라 자, 권한이 없이 점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336페이지 한번 봅시다.
적법한 원인이 없이 점유한 경우도 꼭 불법행위로 인한 이 점유뿐만 아니라 적법한 원인 없이 점유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도 뭐다? 위축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도둑은 위축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이거 불법한 점유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데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고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위축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꼭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뭐다 적법한 원인 없이 저런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해도 뭐다 위축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점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 336페이지 보면은 가로 2번 보면은 점유. 자, 첫 번째 위축권자는 목적물을 뭘 해야 된다? 점유해야 된다. 이 점유는 간접 점유도 무방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업자입니다. 자, 이 수리업자가 이 자동차 점유하고 있죠? 이 자동차를 배에게 위탁을 하면서 이건 하면은 이 수리 그 가게는 자동차 보관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위탁한 거예요? 병한테 위탁을 해서 점유하게 됩니다. 누가 직접 점유자예요? 병이 직접 점유자. 의리보다 간접 점유자. 이처럼 간접 점유도 허용됩니다. 간접 점유도 허용된다는 거. 자,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간접 점유자로 해서 점유할 수 있느냐, 위축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고 본인이 간접 점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위축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백에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가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 수리업자가 누구한테 대여해 준 거예요? 자동차 소유자한테 잠시 대여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채무자를 직접 점유케 해서 위축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접 점유도 보다 위축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음은 뭐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케 해서 간접 점유해서 뭐다? 위축권을 주장할 수 있냐? 그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로 2번 있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위축권이 성립 내지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336페이지 봅시다. 자, 위축권 배제 특약 부전자입니다. 자, 위축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위축권을 배제한 특약이 없어야만이 위축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판례가 있는 판례가 하나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필요비와 유익비는 지출해도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특약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나중에마다 필요비, 유익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임차인은 위축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위축권을 배제하는 특약입니다. 그렇죠? 위축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다. 그래서 위축권을 배제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처럼 위축권은 4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된다는 것. 그 목적부터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세 번째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그 점유는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유치권과 경매 청구 간단히 한 번만 살펴보고 나머지 효력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이게 가끔가다 문제 잘 나오죠. 전에 사례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갑이 을의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채무자고 이 병은 을의 채권자입니다. 유추권자. 유추권자 합시다. 병이 유추권자. 병이 유추권자 하지 않고 을이 유추권자. 자, 갑이 병을 이제 유추권자.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자 바로 이렇게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부상 부동산 등기부상 경매 개시결정이 이렇게 뜹니다. 갑구란에. 임의경매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자, 유추권에서 우리 유추권 경매에서는 유추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유추권 성립 요건이 전부 다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유추권 성립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한다거나 그럼 유추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경매 개시기간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거나 이때 유추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처럼 유추권과 경매는 항상 뭐만 보면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전부 다 유추권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세 가지 요건이 그래서 항상 유추권과 경매는 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보다 전부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보다 경매 개시 결정에 갖춰 있다면은 유추권에 경매에 있어서 유추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유추권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다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추권과 경매는 그 점만 유의하시고 나중에 관련된 판례,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저 정도만 유추권과 경매는 저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유추권 효력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